자, 최척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척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면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워낙에 고전 소설이고 또 원작이 또 장편 소설이잖아요. 이제 여기는 부분만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 자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습 활동을 조금 꼼꼼히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설의 갈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이 소설이 한문 소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한문 소설이라는 거는 누군가 쓴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뭐 한글 소설도 꽤 있습니다. 한글 소설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맨날 선생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경우는 한글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인데 뭐 많은 수의 우리 고전 소설 중에 한글 소설은 특정한 작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경우는 글로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판소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죠. 노래 가사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런 문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글로 이제 기록이 된 거고, 그래서 원래 시작은 구전 문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전이라는 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구전을 한문으로 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 말로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면 이제 그게 보통 한글 소설이 되는데, 이 최척전 같은 경우는 원래 원본 자체가 한문 소설입니다. 그 얘기는 특정한 어떤 작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작가가 누구죠? 여기 나와줘. 여기 왼쪽에 보면 조위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가예요. 요 작가가 쓴 한문 소설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최척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최척이 중국의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유문도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오고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군담 소설. 네. 그래서 이 소설은 군담 소설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메인 스토리? 메인 스토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최척과 그의 아내인 오경과의 어떤 러브 스토리. 이것이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류의 소설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애정 소설이라고 합니다. 애정 소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군담과 애정은 서로 이렇게 믹싱하기가 좋은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의 와중에 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귀다가 또 전쟁으로 인해 또 헤어지고 막 이런.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전쟁과 사랑을 다룬 그런 어떤 그 영화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도 군담 소설이면서 애정 소설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보면 일단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적. 근데 뭐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사실적인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소설이 쓰여진 게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여러분 알고 있는 홍길동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이 막 도술 부리고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비현실적인
지금으로 보자면 어떤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에 비하면 이 최척전이라는 소설은 상당히 훨씬 더 리얼한 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적인 소설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조선시대 하면 우리가 종교로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종교입니까? 유교잖아요. 유교. 유교인데 이 소설은 특이하게 조선시대이면서도 배경은 조선시대지만 상당히 불교적인 면이 강합니다. 불교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앞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죠. 조선 후반기에 가면서 잦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종교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존경했던 선비들, 의지했던 어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다 유학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실망과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걸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으로 이렇게 스님들도 많이 나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교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 소설의 성격은 요 사실적인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 아닌가? 요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우연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 소설의 메인 테마는 가족이 만났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또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주된 그 메인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족이 만나는 장면들이 좀 과도하게 좀 우연적인 면이 많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소설을 우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면도 있지만 또 우연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주제를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자, 주제는 그럼 뭐냐? 주제는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본인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뭡니까? 가족이 죽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거. 그래서 이 소설의 이제 가장 큰 주제는 가족의 헤어지는 거. 이런 거를 이산이라고 합니다. 이산. 이산 가족 들어봤죠? 이산 가족. 가족의 이산과 재회. 요게 이제 주제인데 중요한 거는 왜 가족이 이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전쟁이죠. 자,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요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만 쓰니까 벌써 이렇게 화면이 꽉 차가지고, 자,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 소설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볼게요. 특징을. 첫 번째, 이 소설은 선생님이 이제 아까도 많이 강조했지만, 특정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뭐냐면, 자, 일단, 가족이 만나고 그러다가 또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회라고 하죠.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게 요 소설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요게 특징적인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 군담 소설 중에서 최고봉은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군담 소설 중에 최고봉.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마 삼국지가 아닐까요? 삼국지. 삼국지 어렸을 때 뭐 읽은 학생도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 만화 삼국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봤을 텐데 그 삼국지 보면 주된 그 얘기가 영웅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 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뭐 다 그 사람들 그 영웅들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전투에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그 일반 그 군인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최척전은 보통의 그 일반 백성들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이런 그 과정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집중 조명해주고 있다. 그런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온 전쟁 크게 두 가지죠. 정유재란과 임진왜란. 다 실제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전쟁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실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세 번째 특징은 실제 있었던 전쟁, 실제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화가 주는 어떤 그런 뭐 생생함, 충격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영화를 보면 특히 영화, 소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영화라는 거는 나의 모든 감각이 직접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소리가 들리고 바로 화면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감정이입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이입을 잘하는데 그래서 특히 무서운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내가 너무 막 깊숙이 몰입을 해가지고 정말 그 순간을 나도 모르게 막 정말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상황에서 또 내가 또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배가가 돼요. 근데 좀 뭐 이런 허무맹랑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도 볼만해요. 근데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공포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감정이입을 잘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영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보다가 선생님이 포기했냐면 4.3 사건을 다룬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꼭 봐야 된다는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는데 그 첫 장면이 그 이런 4.3 때 산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깊은 구덩이 같은 걸 파고 거기에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4.3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4.3 사건 때 육지에서 아주 그 흉악한 깡패들이 대거 제주도로 들어왔거든요. 걔네를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데 그 서북 청년단의 입도, 그러니까 제주도로 들어오는 거죠. 입도할 때쯤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지슬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이제 그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간악한 그런 행동들을, 잔인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서북 청년단이 바로 들어오는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 영화의 시작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구덩이에 몇 명이 앉아 있고, 그리고 배우 자체를 다 제주도민 출신으로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리얼한 그런 제주도 사투리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덩이 안에 처음에 2명, 3명, 4명, 5, 6,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숨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아, 저리 좀 비키라게! 막 이런 제주도 사투리를 막 들으면서 그 영화를 보고,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막 서북 청년들한테 막 당할 그런 생각을 막 미리 이제 선생님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실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최척전이라는 소설도 그 당시 이 최척전을 읽었던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실제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최척전은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특징은 이 소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배경이 어딥니까? 조선이죠. 거의 뭐 90% 이상의 배경이 조선이고 조선에서 끝납니다. 뭐 춘향전도 그렇고 거의 다 조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공간적 배경이. 근데 이 최척전이라는 소설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다른 나라가 막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주요 장면으로 다른 나라가 나오죠. 그런 점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공간적 배경이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안남. 안남이면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베트남이죠? 베트남. 자, 이렇게 중국, 일본, 안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확장. 그래서 이 소설이 우리 고전 소설의 어떤 공간적인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 중국, 일본, 안남, 요 4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필이면 왜 요 4나라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주인공들이. 요 4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 4나라를 우리가 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라고 하죠. 동아시아. 동아시아고 이 지역에 공통적인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자 문화권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옛날에 베트남 여행도 가고 했는데 베트남어가 중국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춘향전 같은 그런 옛날 소설이 있대요. 뭐 암행어사하고 뭐 그런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가족의 어떤 반대로 헤어졌다가 뭐 암행어사로 다시 와서 출세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뭐 이런 춘향전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스토리가 베트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선, 중국, 일본, 안남이 하나의 그 한자 문화권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설을 썼던 조이한도 아마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라는 요 4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 4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대략적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학습 활동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까요? 학습 활동. 자, 그러면은 이제 2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최척전을 감상하며 구성 요소들과 작품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해 보자. 자, 아이고. 자, 자, 유기적 관계라는 말이 있네.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목이 뻐근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막 어깨까지 막 아프고 이게 막 팔까지 아프고 나중에 손가락까지 막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선생님 목이 일자목인 거. 일자목 들어봤습니까? 사람은 목이 원래 이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돼야 되는데 목을 이제 많이 구부리고 있거나 핸드폰을 많이 본다던가 뭐 책을 많이 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목이 이제 아치형이 안 되는 거죠. 일자목이 되든가 아니면 거북목도 많이 들어봤죠. 거북목이 되든가 하면은 이 목에 있는 그런 그 뼈의 구조가 잘못되면 다른 신체에도 다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무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긴밀하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최척전을 감상하며 구성 요소들과 작품 전체가 얼마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척과 오경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들의 행적을 파악해보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이동 경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최척과 오경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먼저 최척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척은 일단 그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 때 오경과 어떻게 됩니까? 오경과 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경도 마찬가지겠죠. 오경도 역시 정유재란 때 최척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최척과 헤어지는 거죠. 똑같이. 그죠? 최척과 헤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최척은 요때 조선에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유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유문이 명나라의 장수였죠. 그래서 여유문을 만나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경은 어떻게 됩니까? 오경은 요 시기에 외적에게 잡히죠. 외적, 돈우에게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다. 그죠? 일본으로 끌려가죠. 일본으로 어쨌든 가게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조선에서의 이동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중국과 일본으로 또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 최척의 이동 경로와 그때 행적을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이제 살펴보면 중국에 있던 여유문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유문이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면서 결혼하라고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척에게는 큰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최척은 중국에서 여유문의 혼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죠? 이게 최척이 했었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유문이 죽자 중국을 유람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중국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 가득 차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득 차가지고 결국 신선이 될까 막 이러고 있다가 송우를 만납니다. 그죠? 송우를 만나서 송우가 그러지 말고 우리 장사나 하자. 송우를 만나 장사배를 탑니다. 장사하는 배에 장사배를 탄다. 요게 이제 여유문이 아니라 최척의 행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런 상황에 이제 오경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오경은 일단은 남장을 합니다. 그죠? 남자처럼 보이게 남장을 하고 도누를 따라서 일본에 있는 나고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도누와 함께 장사배를 타고 중국을 다녀요. 근데 이제 최척과 만나지 못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베트남으로 바뀝니다. 베트남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최척은 안남으로 가죠. 송우와 함께 안남으로 가고 거기에서 결국은 오경과 재회를 합니다. 오경과 재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경도 마찬가지로 도누와 함께 안남 포구에 정박을 하고 있다가 최척과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주요 인물이 각각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다른 행적을 보이다가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과제를 따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